사랑스러운 손녀 소피아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파트너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수성가한 회사 사장이었는데 딩드레스를 입은 소피아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데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내 아들 카일과 그의 아내 레이첼이 예상외로 가혹한 말을 내뱉었다. 카일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나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불명예라고 말했다. 이 순간 레이첼은 경멸적인 태도로 그의 곁에 서서 만약 당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피아를 걱정하는구나. 그냥 집에 가세요.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라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레이첼이 말한 회사 사장과 동료와 같은 사회 상류층에서 나 같은 어머니가 말한 것 뒤에 두 사람 모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친척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를 강력히 원했고 그들의 감정은 분명히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 같은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져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충격에 몸이 마비됐다. 우월감에 빠진 아들과 아내가 나를 강제로 행사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으나 그들의 행동이 너무 눈에 띄어 입구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웅얼거림이 시작되고 이 불안은 곧 행사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피아의 소중한 결혼식을 망칠까 봐 두려웠고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단호하게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작지만 행사장 안의 사람들에게 포착된 듯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고 고요가 퍼졌다가 정적을 깨는 듯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린더 모리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연이 풍부하고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전형적인 시골 올해 60세를 맞이하여 매일 혼자서 전업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지를 일구고 옥수수와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신 시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 수십 년 전 모리스 가문에 시집을 갔을 때 시집에서 농사일을 집안에서 이어받았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대물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일도 잘 모르고 물주기 같은 간단한 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일의 순환이 바뀌면서 농지관리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봄에 심기 여름에 채소 수확 가을에 곡식 수확 겨울에 다음 봄을 준비 매일의 작은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수확 때가 되면 눈에 띄게 쌓인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농업의 매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성취감 나는 남편과 시댁과 함께 보낸 행복한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카일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돌보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갓난아이가 밭을 가꾸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한 결과 겨울 눈이 쌓인 외로운 날 남편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슬픔은 컸고 일상생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재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어린 카일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짓고 카일을 한부모가 되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카일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가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법률은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카일이 개인 교습에 참석하고 싶을 때마다 교육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그가 집에서 돕는 것보다 과외 활동에 더 집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일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다들 대학에 간다. 내가 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내 지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젊게 살고 있는 시대다. 일찍 결혼해서 대학 생활이 낯설었지만 요즘 대학 졸업이 흔한 일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알기에 진심으로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지만 아직은 다정하게 말했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나는 아들의 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남편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카일을 성공적으로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카일은 의심할 바 없이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도시로 갔다. 그는 쉽게 회사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렸다. 카일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농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시부모님의 뒤를 이어 혼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며 카일이 농장을 물려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건 낡은 생각이야. 이제 카일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내 감정을 숨긴 채 당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나는 몇 년 후 내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카일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그는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파트너는 레이첼이라는 여자였는데 그는 그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카일은 종종 내 메시지에 별로 답장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완전히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레이첼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옥수수를 꿰매고 난 직후였고 아내가 아들과 결혼하자마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농사일로 바쁜 시간이 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거실과 내 모습을 훑어보더니 쉰 목소리로 농가 사람들은 보통 교육 수준이 낮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 집에 사는 게 맞다고 내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집은 깨끗했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적절한 옷을 입었지만 레이첼이 살았던 도시 아파트와 비교하면 우리 단층집은 겸손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도시에서 자랐고 그녀의 부모님 모두 때문에 우리 농업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학 졸업한 회사원들이에요. 네, 맞아요. 더 좋은 집이 없어서 미안해요. 무심코 내 옆에 서 있는 케이를 쳐다봤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레이첼 카일과 똑같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정확히는 이런 집에서 자라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농부의 아들인 카일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집에 오면 자주 놀림을 받았어요. 나는 늘 위로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런 말만 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완전히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농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직업도 얕잡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카일은 듣지 않았고 레이첼의 말에 상처를 입는 것을 보며 점차 내 직업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말보다 저를 더 깊이 키워주신 부모님, 이렇게 아들을 키워주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며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과 레이첼은 도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시골집으로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도시 생활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야채를 보냅니다. 그 야채 상자가 어떻게든 되길 바랍니다. 도와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받는 게 슬프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시어머니로서 강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싶지도 않은 다정함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시부모님이 저를 잠시 아들 부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거리감 상관없이 조용히 부양할 생각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부부가 두 딸을 낳은 지 20년 정도 됐는데 첫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사는 나에게 소피아는 큰 기쁨이었다. 도시에 사는 며느리 레이첼의 눈에 띄지 않았고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 손녀를 볼 기회도 꽤 많았다. 그 후에도 그녀는 태어났지만 1년에 몇 번밖에 볼 수 없었지만 소피아는 나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음이 착하고 온화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보낸 야채와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녀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야채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맛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대신 시골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을 돕고 싶어 했고 내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적용하려는 정직한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일이 점점 어려워지자 소피아의 도움은 정말 감사했지만
카일은 소피아의 시골 활동을 승인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불쾌한 태도로 그녀를 꾸짖었다고 들었습니다. 카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중한 목소리 농사는 저학력자들은 그만둬야지. 소피아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대답했지만 이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지만 다음 집에 방문했을 때 반박할 수 없는 친절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듭 사과하며 나도 반박할 수 없는 아들의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참으로 나는 교육 수준도 낮고 아들이 농사를 싫어한다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선선한 가을날 소피아로 하루를 보낸다. 성인으로 성장한 카일과 레이첼은 수년 후에 우리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디스 올드 하우스를 방문하는 이 드문 사건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저는 그들의 귀환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은 집에서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이 집. 그들은 집을 유심히 관찰했고 거실 소파의 먼지를 털면서 약간 무거워진 채 앉았고 그들은 매일 집을 청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차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차를 선택하니 그냥 시골집이라 그런 부모님들이 옆에 앉아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방문 목적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눈에 띄게 초조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카일과 레이첼은 내가 다시 말하라고 권했을 때 조용히 앉아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피아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손녀의 결혼은 나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어듬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진심으로 축하해줬어. 소피아 축하해. 너무 좋은 소식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레이첼이 몸을 굽히더니 갑자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피아의 약혼자 이야기를 듣다. 소피아의 약혼자가 알고 보니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결혼으로 인해 카일의 회사는 그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승진을 통해 회사 내에서 카일의 지위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레이첼은 아침부터 밤까지 소피아를 공부하고 다양한 수업을 듣고 좋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옆에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불편해 보였고 미안한 표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소피아의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가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소피아에게 신호를 보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레이첼의 일련의 이야기가 끝나자 수십 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소피아는 마침내 원래 목적에 맞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제가 다가오는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피아의 흥분된 태도에 따뜻하게 웃었다. 카일과 레이첼의 반응이 궁금했고 소피아가 결혼식에 참석하자고 한 후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소피아에게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소피아 할머니에게 그런 무리한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레이첼은 강조했다. 내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렬히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친숙한 어조로 말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도시로 여행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카일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집에서 결혼식장까지 여행을 가려면 결혼식을 위해 새 옷을 사야 하고 그녀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의 말은 내가 예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 담겨 있다. 내 건강과 상황이 걱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소피아의 약혼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은 진흙으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내 일상생활에 많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참석하여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련된 도시의 분위기와 정반대인 노는 시골 생활을 하는 할머니가 딸의 특별한 날을 망칠까 봐 걱정이 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나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방문한 것 같다. 부모님은 여전히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소피아는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피아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결혼식에 오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의 표정이 걱정되는 동안 손녀의 중요한 약속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기뻤을 거예요. 미소로 대답했어요. 소피아는 내 대답에 너무 기뻐했어요. 약속한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걱정도 하면서도 집을 나섰어요. 보는 순간 진심으로 기쁨을 느꼈어요. 결혼식 당일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더 베뉴에 혼자 갔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은 나와 함께 가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동행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가거나 특히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양가의 상황에 맞는 타이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상 선택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직접 장소 위치를 알아보고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서 다행히 장소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라 택시기사님이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장은 농부지만 집에 있던 베이지색 포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좋은 옷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옷차림이 적절하다고 믿었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이 가족 공간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옷차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어요. 카일이 미안하다는 말투로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소중한 손녀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그 다음 인사는 같이 해주시겠어요. 카일과 레이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소피아의 할머니로서 다른 손님들과의 인사 라운드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모두들 당황하지 않고 인사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아들과 레이첼은 혹시나 궁금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대망의 예식이 시작되었고 처음 본 신랑 에릭은 턱시도를 멋지게 입고 똑바로 선 멋진 청년이었다. 약간 긴장한 소피아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그의 태도는 그의 진심과 진심을 전했다. 카일과 레이첼에게 미리 인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따뜻한 성격 불성실한 할머니로 비춰지면 소피아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지만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내 걱정이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피아는 더 멋진 파트너를 찾은 것 같았다. 예식 자체가 정말 아름다웠고 예배당은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되었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피아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는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고 예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리셉션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조금 늦었지만 시작 시간에 맞춰 리셉션 장소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공연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직원들이 오가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 직원에게 리셉션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리셉션에 들어가도 될까요? 놀랍게도 신랑 신부는 이미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입장했을까? 직원들이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착각한 것인지 깊이 사과하고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둘러 입구를 열었고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나 카일이었고 레이첼. 카일은 눈살을 찌푸렸다 팔짱을 끼고 나를 엄하게 쳐다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엄마 이게 무슨 뜻인지. 리셉션에 늦었다는 게.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마음이 좀 아팠다. 나 미안 시간을 잘못 본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카일은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나에게 화를 냈다. 시간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겠는가? 그 말 이후에 더 목소리 높여서 계속 낮은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냥 집에 가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레이첼이 저를 비웃는 표정으로 덧붙여서 소피아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건 부적절해요.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레이첼이 말한 것이 회사의 사장과 동료의 높은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그들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 어머니라는 나는 그들에게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가족으로서 시골에서 농부로 살아온 내 삶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연속일 뿐이었고 손이 떨리고 마음도 어지러웠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 이상한 상황에 내 아들과 그의 아내의 행동은 말문이 막혔다. 카일과 레이첼은 내 팔을 꽉 잡고 나를 공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들의 행동은 근처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시도는 너무 과한 것 같았다. 내가 소피아의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참석자들에게 큰 소리로 상황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체념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참석자들은 하나 둘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랑의 사업 동료들과 회사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듯 카일과 레이첼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이 전개에 애들을 놀라게 하는 동안 나는 신랑 신부 쪽을 바라보았다. 에릭과 소피아는 고급스러운 골든 스크린 앞에 겁에 질려 서 있었다. 그 가운데 주변의 움직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신랑 에릭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내 앞에 선 카일과 레이첼 에릭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행사장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카일과 레이첼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고 눈을 크게 뜨고 에릭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학문적으로 뛰어나면서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농가에 시집을 가셨고 저처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에릭을 혼자 키우셨죠. 자신이 키운 농작물로 에릭을 키워주시고 에릭 자신도 할 수 없는 농부의 가치를 심어주시는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경제적 형편으로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자랐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타고난 노력으로 일에 성공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에는 한 회사의 사장이 됐다. 고졸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세운 에릭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의 뒤에 조용히 나타난 소피아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의 교육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소피아가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좌절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분명했고 그녀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카일과 레이첼은 놀라고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소피아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 부모님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소피아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에릭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이제부터 중요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카일의 회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과의 어떤 관계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순간 카일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깊은 불안의 표정을 보이며 저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아내 레이첼을 보지 않고 대신 급히 애원했습니다. 에릭은 이 문제를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문제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비문제이며 그의 회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에릭과 소피아는 그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회사 간의 비즈니스 관계는 소피아의 결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릭 고졸 학력만 가진 직원들에 대한 폄하로 계약 지속 가능성을 부인하고 짧은 말다툼 끝에 카일과 레이첼은 결국 행사장을 떠났다. 이후 리셉션은 소피아의 주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코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고요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신혼을 축하하는데 집중했다.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표정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그 순간의 모든 어려움을 보람있게 만들었다. 그 후 카일과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에릭의 회사와의 거래가 취소되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아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다. 카일이 가치 있게 여겨졌다고 들었다. 리셉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에릭과의 좋은 관계가 강등되었습니다. 이벤트가 그의 회사 전체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리셉션에 회사 직원이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카일 및 레이첼과의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했고 그들에게 농작물 보내기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게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농작물은 놀라울 정도로 비쌌고 때로는 그 가족의 계절에 따라 감당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식료품 비용을 절약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지원 없이 다른 생활비에 공급하고 할당하여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였던 레이첼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힘든 전환기 같았지만 매일 변함없이 시골에서 농업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밭을 돌보고 식물과의 조용한 대화를 즐기며 나의 일상은 평온함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조금이라도 들수록 농장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이웃들이 내 건강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소피아와 에릭은 바쁜 평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 먼 시골을 방문할 시간을 찾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한다. 자기 마음대로 됐다고 한다. 특히 에릭은 농사 짓는 걸 정말 좋아한다. 특히 에릭은 땅에 대해 조금 가르쳐주면 농장에서 자란 사람을 연상케 하는 효율성을 보인다. 그는 빨리 이해하고 열심히 임한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안목 있는 소피아가 그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분명합니다. 소피아 자신도 에릭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스럽습니다. 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조용한 시골에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나날이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소피아가 들판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할머니, 올해 옥수수는 색깔이 유난히 아름답지 않나? 할머니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아름답구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 옥수수 삼 심은 것이 곧 추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과거에 비해 유난히 많고 모든 작물과 채소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휴에 빛나는 옥수수를 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올해의 수확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올해의 하어비스트는 이전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와 에릭의 공동 노력은 이 분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하어비스트 3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늦은 시간은 뭔가 이상하다. 밤의 정막을 깨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살며시 현관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흠뻑 젖은 손자 샘이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서고 있었다. 나는 그의 여동생 홀리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뒤로 나는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샘의 등에서 홀리를 데려갔습니다. 내 여동생이 오늘 밤 여기에 머물 수 있고 저녁 식사에도 그의 목소리는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우리 마음속에 친절함을 가지고 부드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리와 샘을 집으로 데려와 오랜만에 재회 우리는 속으로 손자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너무 기뻤지만 기쁨과는 달리 샘은 준비한 따뜻한 식사에 손도 대지 않고 묵묵히 샘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마음이 무거워서 얘기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침묵을 참을 수 없어요. 내 남편 그의 말에 놀란 샘은 약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가 이야기를 마친 후 가늘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 홀리를 돌봐주실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남기고 샘은 얼른 일어나서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샘 잠깐만요. 도망치지 마세요. 남편이 서둘러 말리는데 이제 거의 자기만큼 큰 샘이 억지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아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화를 내며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샘이 그를 붙잡기 위해 그를 꼭 붙잡고 쫓아갔지만 적어도 내 여동생을 보호해주세요. 샘은 저항할 힘을 잃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 이름은 캐롤린입니다. 남편 제리,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아침 일과로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남편은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펴고 아침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날의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문이 더러워진다고 여러 번 말해야 합니까? 읽을 것인지 먹을 것인지 결정하세요. 캐롤린, 오늘은 빨래를 밖에 널지 않은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흔한 풍경입니다. 남편은 올해 60세가 되는 저보다 2살 많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내 아르바이트 동료가 은퇴 후 어떤 사람들은 급속히 인지 기능을 잃거나 은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직장 밖에서 취미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리, 내년에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일 없이 자유시간이 많죠.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선반에 있는 가족 사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언, 그의 아내 제즈민과 손자 삼과 할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홀리의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샘과 홀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오랜만에 손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의 가족을 3년 넘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은 1시간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지만 제즈민이 의도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언도 점차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도 거절당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의 샘은 생선을 정말 좋아하지 않나요? 맞아요. 같이 낚시하러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샘이 확실히 내 남편을 존경한다고 서로 약속했는지 궁금했던 시절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 샘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샘과 함께 낚시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아마도 제리가 가져갔다고 말하면서 참치 낚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약간 슬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언이 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즈민과 재혼하면서 이언이 회사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의 가족과의 관계에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몇 년 만에 결혼한 여자 샘이 태어났다. 이안의 첫 부인은 차분하고 성숙해서 이안을 적절하게 뒷받침했다. 힘들게 집안일을 하던 이안이 능숙하게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을 때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난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해줘서 고마웠는데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거절하던 이안은 정말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왼손잡이라 야채를 썰 때 왼손으로 칼을 쓰려고 했어요. 오른손잡이인데도 달달한 이야기네. 이안 덕분에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갑자기 어린이집에 샘 데리러 오라고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번에 당신이 좋아하는 피클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오후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끝내도록 해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고 암은 상당히 진행되어 6개월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캐롤린, 정말 미안해요. 병실에서 제 아들을 돌봐주세요. 어머니가 이런 진지한 말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과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지난 10년 동안 이안과 샘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나에겐 웃는 일이 많고 행복한 시간이 많았어. 앞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라. 그 말로 당신과
제리를 위해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시간이 예언된 대로 그녀는 상쾌한 가을날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언과 삼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언은 일로 바빴고 종종 집에 늦게 들어와서 이안이 일로 바쁠 때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샘 집에 가서 돌보곤 했어요. 우리 집은 어디든 샘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가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 샘은 절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어. 항상 어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셨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 조부모님이 가끔 걱정이 되셨어. 우리는 샘을 제대로 지원해야 해. 네, 맞아요. 샘이 쇼핑 중에 소원을 밝혔던 상황. 생선 좀 먹고 싶다.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사실 나는 재혼을 생각 중이야. 이안은 샘이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파트너는 제즈민이라는 23세 여성이었습니다. 제즈민은 이언보다 10살 어리고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이언이 제즈민을 집에 데려왔을 때 걱정이 커졌습니다.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자스민은 캐주얼한 스웨터와 짧은 스커트에 큰 귀걸이, 디자이너 핸드백을 차려입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어려 보여서 조금 순진해 보였어요. 당신 고작 23살인데 이안과 결혼하면 갑자기 샘의 엄마가 될까봐 걱정되지 않나.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잘 해낼 것 같아요. 응. 그 사람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을 들으면 알아서 될 거라 믿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무언의 복잡한 감정에 둘러싸인 시선. 우리는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2개월 후 이언과 제즈민이 결혼했습니다. 아빠, 당신 오빠가 살던 집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미래를 위해 남편의 오빠가 몇 년 전에 해외로 이사 갔을 때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싶습니다. 그의 집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임대하려고 계획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 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샘이 학교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3은 이 합의를 통해 새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엇갈린 감정에도 불구하고 3과 함께 보낸 시간은 소중했고 항상 우리에겐 기쁨. 샘 자신도 어린데 부모님 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해서 걱정이 됐어요. 샘 새 학교는 마음에 드나요? 즐겁나요? 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전학해서 아쉬웠지만 벌써 샘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전학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와 제스민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가 망설여져서 더 잘 누르지 못해서 치킨 먹으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날개가 정말 멋집니다. 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치킨을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났고 샘에게는 홀리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홀리를 위한 베이비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 홀리 이안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자스민은 홀리를 핑계로 점차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샘이 어렸을 때와 달라서 갈등을 느꼈지만 항상 홀리를 위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보내고 홀리가 한 번 샘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항상 더 많이 보냈습니다. 제대로 앉을 수 있었죠. 이언과 제즈민은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할 시간이 필요했고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을 문 앞에 넘겨준 후 바로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언과 제즈민은 빨리 떠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조금 슬펐지만 샘과 홀리가 집에서 남편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샘은 그의 여동생 홀리를 사랑했고 홀리가 울기 시작할 때에도 그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언과 제즈민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삼이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자마자 우리가 손주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리의 첫 번째 생일 무렵 삼과 할리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은 이런 생각으로 너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당신 지역에 심부름이 있어서 잠시 들러도 괜찮을까요? 예. 전화를 받은 후 먼저 제즈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불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언과 제즈민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짧은 문자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이유가 있었고 삼이나 할리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걱정하면서 보냈습니다. 늘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손자들을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샘과 홀리가 3년이 지나고 샘은 고등학생이 되고 홀리는 어느 날 4살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자들이 보이지 않던 시절, 오후 5시쯤 근처 동네에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샘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샘이 사각 배낭을 메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샘 충동적으로 이름을 불러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건에 대해 말했는데 그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비록 배달 일을 하는 고등학생이 이 안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손자의 얼굴을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500를 보냈습니다. 각각의 생일을 맞아 삼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연의 가족이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날 삼을 보는 것은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2주 후 비가 계속 내리는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TV를 보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모니터에 샘이 서 있는 걸 봐서 머리가 낮게 숙여져 있어 어서 샘이야 우리가 달려가서 문을 열자 거기 샘이 비에 흠뻑 젖어 서 있었어. 샘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도 조용히 뒤돌아 홀리도 너와 함께 있었어. 나 샘이 업고 있는 홀리를 살짝 안고 홀리에게 저녁을 먹여주고 오늘 밤은 비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샘이 먼저 홀리를 안고 안으로 들어와 홀리를 부드럽게 안고 들어왔어요. 홀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남편이 안내한 샘 홀리는 비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이 그녀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홀리는 놀랍게도 비에 많이 젖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롭게 침대에 누워있는 반면 샘은 완전히 흠뻑 젖어 있어서 먼저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그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티셔츠는 제리의 티셔츠라 당신에게는 조금 클 수도 있지만 딱 맞습니다. 삼 당신은 너무 많이 컸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당신은 변했습니다. 정말 허슬 속에서 우리는 홀리도 꽤 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삼은 진심으로 그의 새 어머니와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할리가 재즈민의 아이로 태어난 후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 홀리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람은 내 소중한 동생인데 엄마는 나에게 차갑고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돌보지 않겠다고 항상 그 사람 편에 서고 전혀 돕지 않는다. 샘의 가혹한 현실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쌓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나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삼은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재즈미는 자신의 딸이 삼의 편에 서서 비를 맞으며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화를 냈지만 여기까지 오셔서 다행입니다. 내 남편 홀리를 위해 우산과 비옷을 사준 뒤 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돈이 떨어졌다. 기차로 최대한 멀리 왔지만 나머지는 걸어서 가야 해서 너무 늦었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 샘 내가 옆에 있으면 사과할 것도 없지.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홀리를 잘 부탁해. 홀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입구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샘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지만 어른이 sem은 손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말도 안 돼. 아이들을 돌보는 건 단순한 분노에 떨며 소리치며 샘을 쫓아갔지만 샘은 이미 남편의 품에서 샘을 빼앗는 것을 거부한 상태였다. 그의 어깨를 껴안고 샘이 그러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과 홀리를 보고 싶어 필사적이었지만 이연과 재즈미는 우리가 당신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삼은 나를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연락하려고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픔과 생일 선물로 돈을 보내온 내 말에 샘은 점점 내 말을 믿기 시작했고 표정도 점점 누그러졌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돈도 엄마가 쓰시나 봐요. 이 폭로로 마음이 아팠어요. 더 나아가 샘은 고등학교 등록금은 어떻게든 충당했지만 생활비나 학용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샘 너 식당에서 일하고 있니? 아 눈치챘지. 응, 내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음식 배달하는 걸 봤는데 전화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인지 확신이 안 섰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그의 얼굴에 슬픈 표정. 엄마는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오늘은 집에 오면 쉬는 날이었고 저녁 식사가 없었습니다. 홀리가 나를 위해 일어섰지만 그가 말하면서 샘 눈에서 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이제 괜찮아. 샘 살며시 샘을 안아줬어. 이안 너한테도 차갑구나.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 그래 늘 엄마 말을 잘 들어주네. 내 첫 엄마랑 어땠는지. 그리워 아빠 그때는 킨더였어. 샘도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슬픔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샘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가 진정되기 시작하자 남편이 조용히 샘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말도 안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자스민은 우리가 너와 홀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거야. 그렇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홀리는 거실 문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지. 홀리는 벽 뒤에서 소심하게 우리를 엿보고 있었지. 홀리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남편과 나는 지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라일리는 괜찮다고 잠시 이해했다. 홀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본 게 첫 번째 생일이었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 잠깐만 보여주지. 홀리의 돌잔치 사진을 벽에서 집어 보여주다가 사진을 본 순간 홀리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다가 재빨리 샘샘에게 달려가는데 무슨 일이냐. 배고프다. 남편과 또 눈빛을 교환했다. 이거 따뜻한 미소로 시간 다시 데우고 밥 많이 먹자. 샘 홀리 목도 잘 챙겨줄래. 홀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 샘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지자 그들은 진심으로 식사를 즐기고 침대에서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잠들었다. 우리 눈물을 참으며 힘든 시간을 만회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는 샘과 홀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마음먹고 조용히 차를 타고 이안의 집으로 향했다.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당황한 이안이 대답했다. 뭐야,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왔나? 우리를 막으려는 이안의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들어섰다. 거실에 빈 술캔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자스민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열중하고 있었다. TV에 맥주를 들고 있는 제리. 캐롤린 무슨 일이 이렇게 늦게 왔나요? 이게 괜찮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서 제스민이 처음에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스민은 곧 평정을 되찾고 자신있게 우리를 노려보았고 샘과 홀리는 너희 집으로 갔지. 응 비에 흠뻑 젖어 우리에게 왔지. 우리가 샘을 미워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은데 우리가 손주들에게 준 돈은 결코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언은 제즈민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샘과 홀리의 말을 완전히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이 우리의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하면서 한마음으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간섭하기 싫다. 우리가 키웠어. 잘 키웠어. 잘 키웠어. 샘을 괴롭혔어.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뭐야. 이안이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문으로 가서 문을 열자 두 명의 경찰관이 드러났다. 거기 서서 나는 차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언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방으로 들어가 즉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삼과 할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언과 제즈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언 제즈민 다음 날 이언과 제즈민이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호송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역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샘을 무시합니다. 저녁에는 샘을 위한 저녁 식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샘은 낮에는 학교 때문에 너무 바쁘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밤낮도 4살인 샘을 돕고 싶다 홀리는 집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렸다. 홀리는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지 궁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유치원 선생님이 경찰은 정의의 영웅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홀리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홀리 경찰은 손자가 얘기를 마친 후 웃으며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통화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과 할리를 이언과 재즈민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우리는 경찰과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는 변호사 5일 후 변호사가 구금된 이언과 재즈민을 방문하여 경찰서 회의에서 그들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4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삼과 할리를 합법적으로 입양하고 두 번째로 이언 재즈민과 아이들 사이의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다음에는 철거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언과 재즈민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위 부모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3이 당신의 친아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자녀에게 행한 일을 고려한 후 변호사의 논리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언은 침묵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삼과 할리의 입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우리의 사랑에 둘러싸여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이안은 자신의 집 철거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집이 철거되는 모습은 계속됐다. 이안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서 있을 수 없었다. 직장의 학대 소문이 퍼져 무단 결근이 반복되고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 그 결과 이언과 재즈민은 무일푼으로 남겨져 한동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이언이 나에게 와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면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언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언과 재즈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삼과 할리는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삼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과 과외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떠나시죠. 할머니는 언제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만드셔야 합니까? 아침 식사 가난한 할머니. 그렇죠. 홀리는 5살밖에 안 됐지만 마음씨 착한 아이이고 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착한 아이예요. 특히 이해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 점은 미안해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준비할게요. 좋아하는 오징어 많이 잡아와. 할아버지와 샘은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샘과 홀리가 우리 집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훈훈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될지 약간의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샘과 홀리가 우리 삶에 합류하면서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빛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밝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가족으로서 이곳이 그들에게 중요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삼과 할리가 이 집을 그들의 진정한 집으로 느낀다고 굳게 믿으며 그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케빈은 예시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 사과한다는 말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스카트이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체온을 확인해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체온이 10.4도라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내버려두기 위해 케빈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2 티켓을 모두 취소해야 전액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불가피합니다. 취소 절차를 처리해 주시겠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여행은 예정대로 했으니 둘이 편히 집에 가거라. 케빈은 차를 몰고 떠나는 순간 신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거부 목록에 추가하고 메일을 차단한 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직 곤히 자고 있던 스콧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스콧,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중요한 날이다. 내 이름은 애슐리, 36세 주부, 결혼 10년차 남편 케빈, 39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아들 스콧은 9살이고 초등학교 4학년. 아주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3인 가족입니다. 케빈 선배이자 트레이너인 케빈이 2017년에 저와 직장 로맨스를 시작하면서 우리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좋아해서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케빈은 결혼 초기에는 훨씬 어리고 잘생겼는데 역삼각형 체형으로 여자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케빈의 불륜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빛이 났어요. 직장에서 부서 변경을 경험하고 인사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동안 케빈이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여사원을 멘토로 다시 임명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겠다는 그의 입장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급히 이혼을 제기했지만 그 제안을 한 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루어졌고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즉시 이혼이 보류됐고 케빈과의 불륜에 연루된 여직원은 아주 빨리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번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아이를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실수를 용서할 수 없으며 가족의 유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는데 케빈의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들 스콧이라는 이름을 짓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들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쌓이는 애슐리 집에서 냄새가 좀 나요. 더러운 기저귀를 정기적으로 꺼내 청결을 유지해야 해요. 애슐리, 차 좀 끓이고 간식도 잊지 마세요. 크래커는 피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애슐리, 미리 주문했어요. 점심은 정산 부탁드립니다. 애슐리, 벌써 저녁이네요. 빨래는 밖에 놔두는지 의문이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이나 육아도 돕지 않고 지내시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큰 부담입니다. 집에 아기를 하나 더 낳고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은 귀찮은 일에 불과한 것 같군요. 에머가 매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찾아오죠. 그녀는 스카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돕기 위해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이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사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이나 육아에 아무런 도움도 안 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케빈에게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도와주고 있지만 케빈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지금은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시작된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케빈의 집 복권은 초과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늦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약 3일에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서 결국 5시까지 그는 주말을 골프로 보내거나 집을 비워두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카트를 돌보고 점점 늘어나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처리하는 데 압도당했고 케빈은 종종 밤늦게 집에 돌아와 그의 손을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샤워를 하고 처음에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케빈의 행동은 이해가 됐습니다. 피곤하겠네요. 공감이 되어서 9년이 지났는데도 케빈은 여전히 바쁘고 집안일과 집안일로 끊임없이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케빈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에 대한 사랑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혼에 대한 생각이 수없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가족을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들 스캇의 미래는 너무 복잡했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깊은 슬픔과 끝없는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심장병이 발생하여 근무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구급차에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사망함.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고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으나 케빈의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뒤 시아버지만 오셨고 5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가 평소에는 가져가지 않던 케빈에게 유산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가자고 제안한 이니셔티브는 그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궁금해서 부모님 집에 도착하여 이미 외동딸인 제 가족에서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산의 상속인은 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유언장은 가족의 집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어미려에게 물려주고 총 저축액 200만 달러를 어미려와 예실이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200만 달러는 귀하의 아버지가 한때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아직 상금이 남아있는 복권에 돈이 남아있어요. 이 집과 아버지가 가입하신 생명보험금은 결국 애슐리에게도 돌아갈 것 같으니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돈이 애슐리에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깊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반응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케빈은 깜짝 놀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케빈은 아무 말도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그의 얼굴에 어쩐지 잘난 척하는 미소의 침묵은 차에 탔을 때 익명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낯설고 내용 없는 이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말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함께 걸어가며 키스를 나누고 호텔에 들어가는 그 중 한 명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는데 놀랍게도 케빈이었다. 이번 폭로만으로도 충격은 컸지만 사진 속 상대방의 존재는 더 큰 놀라움을 안겨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여자는 같은 시기에 회사에 입사한 전 동료였습니다. 저는 릴리가 남자 동료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어느 시점에 결혼할 것 같았지만 그녀가 회사에 합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케빈과의 불륜 왜 그래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유산을 물려받은 건 고마운 일이야. 아까 이메일로 알림받았지. 답장 안 해줄래? 홍보 메일이었어. 이미 지웠어.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나봐. 목소리가 떨린 건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유산을 받은 기쁨도 아닌 분노 때문이었지. 그리고 가족을 등한시하고 일에만 열중하는 남편과 다음날 분노한 다른 여자에 대한 실망감. 그들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지역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의 불륜이 사실이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자세한 보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활짝 웃는 얼굴로 너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 이탈리아 여행은 예실이에게 감사해야겠어요. 여행 계획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케빈이 아직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탈리아에 갈 예정이에요. 첫 해외 여행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계획에 대해 케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케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계획을 밝혔다. 사실 우리는 다음 달 긴 주말을 이용하여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이탈리아에서 신혼여행을 즐겼지만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될 것이다. 첫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의 전개가 되었고 그 소식이 친척들 사이에 퍼져서 결국 23명의 대그룹이 되었어요. 마치 학생 시절의 수학여행 같았고 일종의 모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재미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정교한 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 우리 모두가 무슨 뜻인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행히 모두가 동시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들 학교는 우리가 갑작스런 여행 계획의 3일 결석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23명의 여행비는 제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입사한 지 2주 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불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가 완성된 보고서를 받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릴리의 불륜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무렵부터 시작되어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슬픔과 분노, 불신에 사로잡혀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황에 순전한 부조리함에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침대를 공유하거나 심지어 같은 공기조차 같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즉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견딜 수 없는 일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의 복수로 케빈에게 신의 보복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빈은 시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친척들이 설렘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도 바빴고 나와 우리 아들 스카트도 짐을 꾸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은 케빈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달랐고 출발 당일 아침에 케빈은 우리를 남겨두고 계획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실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달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스카트는 어젯밤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오늘 아침 체온이 10.4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소하려면 안타깝게도 취소 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군요. 취소를 처리해 주시겠어요? 계획대로 진행할 테니 케빈이 집에서 나갔다고 하면서 두 분은 집에 계세요. 통화를 마친 후 잘난 척하는 미소 케빈의 연락처를 빠르게 차단하고 메시지를 설정하여 옅은 미소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스콧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스콧, 오늘은 우리가 일어날 시간이야. 계획대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케빈은 공항 출발 카운터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번 여행에 우리만 참여할 수 없는 걸까요? 그는 당황함과 혼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예약이 있는데 여행에 필요한 결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결제가 없으면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케빈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이메일을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반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실이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카트과 저 사람이요. 이탈리아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왜 아직 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당신이 받은 상속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늦게 통보해서 미안하지만 케빈과 어제 공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전 남편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계산서에 돈을 지불할 시간이 없어요. 애슐리 듣고 있나요? 애쉬 통화를 부드럽게 끊고 즉시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내 휴대폰 차단까지 케빈네 가족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케빈은 분노에 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계단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스카트와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만 남았고 증거사진 몇 장만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케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고 결정적인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서로 낯선 사람입니다. 곧 변호사를 통해 공식 통지를 받게 될 테니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메시지와 함께 릴리에 대한 그의 불륜을 보여주는 여러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아두니 안타깝지만 이 편지에 대한 그의 반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늦어서 지금 그가 직면한 길은 그의 선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의 불륜이 밝혀졌을 때 나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 이혼 서류를 몇 년 동안 보관해 왔다고 분명히 경고했고 마침내 어제 서명하여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행위로 케빈과 나는 공식적으로 명실공히 남이 되었습니다. 케빈이 집에 돌아왔고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케빈은 절망에 빠져 혼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관련 의무를 통보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지불 금지 명령 및 지불이 지연될 경우 임금 압류 가능성 이 모든 사실에 직면했을 때 케빈은 나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불을 취소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고급 호텔 숙박 및 옵션 투어를 포함하여 23명의 이탈리아 여행에 드는 총 비용은 약 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행을 고대하던 친척들은 도착하자마자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케빈과 시어머니에 대해 강한 비난을 표명했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퇴학시킬 준비까지 하여 일과 학교 일정을 조정하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한테 건네줬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취소 수수료는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는데 실제 결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있는데 시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청구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집을 내놓고 저축한 돈을 모두 탕감비로 쏟아부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친척들의 비난은 더욱 가중됐고 시어머니는 훨씬 더 움츠러들며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케빈은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고급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릴리의 남편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월급은 적지만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는 낡고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되지 않았으나 스캔들로 직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릴리는 직장에서의 압력에 압도되어 사임하기로 결정했지만 보상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을 시작한 익명 이메일의 발신자가 아직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았지만 이메일 주소에 포함된 정보를 보면 무료 이메일 주소 0318 다음에 나오는 일련의 숫자가 확실히 릴리의 생년월일이고 다른 1123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낸 사람의 생년월일이 아마 내 지인 중에 이 날짜와 생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룩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해에 회사에 입사한 남자 동료이고 우리가 깊은 관계는 없었지만 릴리와 데이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와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여기로 이사 스카트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당신도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요. 잘못한 건 아빠야. 너와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전혀 외롭지 않고 앞으로도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스카스트롱하고 훈훈해. 스카디 얼마나 훌륭하고 씩씩하게 성장했는지 알게 된 그 말은 나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줬고 어머니와 함께 곧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내 삶은 여전히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프롤로그에 불과하다. 앞에 놓인 새로운 장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미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맥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이 넘쳐나서 불편함에 몸서리쳐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전 남편 맥스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붙잡고 비꼬듯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첫 결혼에서 나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아는 혹시 전처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다소 높은 목소리로 밝게 인사했습니다. 높은 목소리로 내 전남편이 자신있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었습니다. 이 여자는 보시다시피 현재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젊고 매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 전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직 싱글이고 무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열심히 쳐다보는 내가 보기엔 불성실한 게 마땅한 일이야. 정말 불쌍한 광경이야. 맥스는 좀 너무 가혹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분노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대답해야 했어. 안 그러면 진정이 안 돼.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야. 너 누구랑 하는 거야? 내 이름이 미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남편 제임스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생각하면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첫 남편의 이름은 맥스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작은 회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맥스는 남성적인 면모와 듬직한 성격을 갖고 있어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났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맥스의 다소 지배적인 성격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할 때 그의 쇳낸 태도와 레스토랑 직원에 대한 그의 불합리한 요구는 내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나를 간과하게 만들었다. 연애 2년차 그의 갑작스런 프러포즈에 감동했고 맥스의 강한 바람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정규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니 그가 보여준 남성성은 사실 전업주부로서 가장을 사칭한 지배의 한 형태였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을 비난하고 돈을 미미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자주 비난했다. 나는 매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에 헌신했다. 결혼 3개월째 되는 어느 겨울날 지독한 감기에 몸 전체가 허약해지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부터 39디그리 셀시어스의 열이 나고 오한과 어지러움으로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환한 얼굴로 눈으로 집을 샅샅이 훑어보며 이게 뭐야? 청소나 빨래도 전혀 안 했어. 나 너무 아팠어. 전업주부로서 책임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분노에 휩싸여 맥스는 억지로 누워있던 이불을 끌어당겼고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는데 열이 39도나 난다고 했잖아. 이 상태에서는 요리를 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맥스는 나를 차갑게 일어서게 한 뒤 손에 $10를 눌렀다가 지금 당장 이것저것 사먹는 게 어때? 감히 뭐든 사세요. 이건 집안일 소홀히 한 벌이에요.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오세요. 지금 하세요. 맥스가 저를 강제로 입구로 끌고 가서 추운 곳으로 밀어냈고 저를 잠옷 차림으로 밖에 서 있게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 필사적으로 쇼핑을 마치고 장을 사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지쳐 집 입구에서 쓰러졌다. 맥스는 가져온 테이크아웃을 한 번만 쳐다보고 자리에 앉았다. 밥 먹으러 TV 앞 차가운 입구에 쓰러진 리옹 조용히 울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직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가셨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문방구에서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따뜻하고 따뜻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제 당당하게 새 인생 시작해도 돼.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면 아버지가 눈물로 말씀하셨지. 착한 아버지를 실망시킬 거라고 다 참고 참을 거라 믿었어.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집에서는 맥스의 지배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급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본 아버지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분명히 살이 빠졌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눈물 그쳐라. 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울었다. 아버지는 살며시 눈물을 닦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아 결혼 행복하니? 한순간에 거짓말했어. 응, 행복해. 맥스가 정말 잘 챙겨준다는 거지. 그럼 난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그때 뭔가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집안일과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을 맥스가 요구하는 세심한 집안일에 바쳤지만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추가되면서 힘든 나날 속에서 이러한 일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맥스에게 요청했습니다. 부탁할 부탁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맥스는 남편으로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방문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저는 볼 의무가 없습니다. 맥스의 무정한 말에 충격을 받은 불치병 노인의 얼굴 나는 말문이 막혔고 게다가 아버지의 간호를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다가왔을 때 맥스는 집안일을 방치한 것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고 맥스에게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수술하시는 날이고 밥과 청소 빨래는 어쩌고 내면의 혼란을 억누르며 하루만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내 노력에 대해 맥스에게 중요한 사실. 맥스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미 서명하고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이혼 서류입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부양하는 동안 집안일을 소홀히 할 것이라면 당신은 이혼이 유일한 선택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임종 중입니다. 이 이혼을 생각해보자. 맥스는 차갑게 출근을 하고 이를 순전히 일로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잠겨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의 수술에 참석하는 것은 수술 후 피할 수 없는 의무였다.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드디어 눈을 떴어요. 눈물을 닦으라고 했어요. 미아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나 정말 미안해.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울면서 너무 괴로워졌어.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께 털어놨어. 미아, 사실 예전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아버지의 폭로에 충격을 받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집에 돌아오자 맥스는 환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병원 가느라 집안일 빼먹었다고 말하지 마. 응,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됐어. 이제 맥스가 나를 강제로 식탁에 앉혀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동안 나를 버리게 놔둘 건가요? 네, 나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건 내 문제야. 너 같은 쓸모없는 아내는 이제 필요 없어.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가방을 들고 입구에 서서 맥스는 나에게 잔인한 말을 던졌다. 작별 인사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또 넌 최악의 아내야. 그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계속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깊은 슬픔에 잠겨 화해하려 애썼다. 내 손실 변호사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당일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미아는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얘기하는 거 맞고 꽤 많이 모았는데 내가 가고 나면 다 너한테 남을 테니 이혼을 하셔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실 테니 계속 예전처럼 살아주세요. 아빠는 나에게 소원을 빌어주세요. 미아,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동되어 길을 잃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변호사가 전달한 상속 금액으로 인해 결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아버지에게 물려준 부동산 몇 점과 함께 1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소박한 문방구는 뒤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현명한 투자가였습니다. 변호사의 지도를 따라 부동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집주인 집안에서 태어난 제임스가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전 남편 맥스는 미아입니다. 맥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은 괴로운 결혼 생활의 추억으로 가득 차서 몸을 떨며 뒤돌아보니 젊은 여자를 옆에 두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맥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랜만이군요. 맥스의 전처님 옆에서 있는 젊고 글래머러스한 여자의 고음의 인사를 들으며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 순간 표정을 억눌렀어요. 맥스는 자신있게 손을 내밀었어요. 어깨에 손을 얹어봐. 이거 내 새 아내.
사라야 점고 눈부시지 않니 너랑 전혀 다르지 않나 맥스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침착하게 대답했어. 미안하지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갈게. 잠깐만 해. 우리는 우연히 만난 전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얘기라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맥스는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멋진 일이냐. 일어나서 부동산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에이전시 혼자 살기 위한 값싼 아파트 내 사생활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때 사라는 뒤를 돌아보는 비용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녀가 정말 비싼 가방을 들고 있다고 안고 있었다. 맥스 당신 전처가 실직했다고 했죠. 맞지만 그건 가짜임이 틀림없어요. 그건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가식 중 하나일 뿐인데 그게 좀 당황스럽죠? 사라가 즐겁게 웃을 때 맥스는 따뜻하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초연한 시선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지만 맥스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경멸스럽게 당신이 뭐냐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투가 나는 미혼이고 실직한 불쌍한 영혼. 이건 나를 지지하지 않아서 얻은 일이야. 내가 이런 일을 자초한 거야. 맥스, 꼭 그렇게 말해야 하겠니? 그런데 또 그게 사실이지. 내가 가득 차 있었어. 화가 나서. 지금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부동산 회사 임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미스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소유한 콘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오렌지인과 연락 좀 주세요.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준비가 되면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맥스와 사라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신이 콘도 소유자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는 현재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이신지와 관련된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산을 나에게 숨기고 있던 게 우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이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 미아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사라랑은 끝낼게. 제발 결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맥스는 맥스의 행동에 직면 사라는 놀라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실은 우리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지금 당장 돈이 절실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은 조용해요. 지금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아, 제발. 우리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를 도와줄 수 없나요? 명령하는 목소리가 방을 점령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서 있는 것은 조금 늦게 도착한 지금의 남편 제임스였다. 제임스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맥스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큰 키와 잘 재단된 양복이 풍족함을 강조한 아우라 안에 미아, 당신 재혼했습니까? 그래,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비교도 안 돼. 맥스의 표정은 금세 실망으로 바뀌더니 뻔뻔하게 부탁해서 미아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10만 달러만 주면 부자가 될 텐데. 이제 내면의 분노가 터져나와 나는 강한 말로 맥스에게 소리쳤다. 내가 너한테 받은 그 모든 끔찍한 대우는 정말 돈 줄 줄 알았는데 너의 한심한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 여자와 함께 즉시 이곳을 떠나라. 맥스는 나의 맹렬한 분노에 깜짝 놀란 얼굴을 보이며 깜짝 놀랐다. 살아가자. 만지지 마. 맥스. 사라는 맥스가 그를 비난하는 말을 퍼붓는 것에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당신 회사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아마도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부를 노렸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넌 나랑 헤어지겠다고 해서 난 이제 너무 끝났어. 이혼을 신청할게.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선언할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사라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온 것 같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맥스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혼 실업자이고 파산한 기분이 어떤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맥스는 절망에 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임스와 나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세컨드 글랜스 소문 없이는 맥스와 세러가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러의 가족은 번영하는 건설 회사를 소유했으며 그들의 성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맥스가 자산 없이 그를 집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 후 결혼 후 맥스는 낡은 아파트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힘든 육체 노동에 일했습니다.
나는 맥스가 자신의 행동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에 동정심이 없었고 반면에 제임스와 함께 안정된 삶을 계속했습니다. 역경에서 자신을 구해준 아버지와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준 제임스에게 감사하며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제임스는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아이의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마이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매력이 없군요. 이게 당신의 아이는 그녀의 어머니처럼 불완전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3년 만에 재회하는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나와 내 딸을 휠체어에서 차갑게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 나는 전례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에게 화난 말을 던질 뻔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내 딸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는가? 목소리는 내 현 배우자 데이비드의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리는 힘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다시 쳐다보는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분하면서도 무자비한 저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내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저는 35세 주부입니다. 사랑하는 3살 배기 딸 소피와 3살 후배인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데이비드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 데이비드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할아버지는 노년의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를 돌보고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이비드를 부양하도록 혼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그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데이비드의 할아버지와 함께 이사한 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데이비드의 사업 초기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님의 깊은 배려와 보살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소피가 태어날 때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소피가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온 직후의 병원 방문과 일상적인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 유대를 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리듬은 다소 느린 속도로 바뀌었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시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부모님이 하루 동안 지역 스파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여 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따뜻한 감사의 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계시네요. 제 아내 맞죠? 데이빗이 당신처럼 멋진 분과 결혼해서 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남편 데이빗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결코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의무는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그의 쌍둥이 여동생 세러를 포함한 그의 온 가족이 내 인생을 2번이나 크게 지원하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와 결혼한 것은 나의 2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내 첫 번째 결혼은 마이과의 결혼이었고 무너졌습니다. 마이크와의 첫 만남의 이야기는 대학 합격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같은 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서로 적응하도록 도우며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편리한 인근 슈퍼마켓에 대한 정보 공유,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주택개조점 및 레스토랑 마이크가 다녔던 대학은 유명했고 내가 선택한 연구 분야 마이크 자신에 대한 진지한 헌신을 키웠던 나와는 달리 정교한 사명으로 언론에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유명해 우리 대학교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도시 학생들이 눈에 띄고 시골에 사는 우리도 좀 낯설게 느껴지고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해. 나 우리가 아닌 척할 필요가 없고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내 아파트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실제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마이크 같은 매력적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위해 나는 그 대학 여자들의 글래머러스한 매력은 부족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결국에는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모두 도맡게 되었다. 전업 가사 도우미가 내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었고
그러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실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고려하는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말은 자신의 초점을 맞춘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암시합니다. 위로와 유익이 있지만 사랑은 눈이 멀고 마이크 성격의 이기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아르바이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전문 과목을 시작한 이후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2채를 유지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집세 걱정은 하지 마세요.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 장소 근처에서 나는 이 새 아파트의 임대료를 모두 마익에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마익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2개의 전화선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왜 마익과 유난히 진지한 대답으로 대답했는지 물었을 때 그것은 과도해 보였습니다. 표현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영국에서 장기 근무자로 발령이 났어요.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우리 가족은 꽤 보수적이어서 우리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용돈도 깎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학업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동거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안다면 속상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고 결혼하기 동거를 시작하기로 한 이 결정은 예상보다 내 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새 집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물과 같은 공과금, 심지어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선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클레어가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내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진술이 책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떠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도 취업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초과되어 우리 부서의 선배나 친구들의 초대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나는 마익의 밤 술값을 포함한 식료품비까지 곧 우리의 일일 비용 전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여는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가끔 테이크아웃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익은 내가 스터디 그룹이나 클럽에서 친구들을 초대할 때 항상 고집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놀림이나 농담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업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에 열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털어놓을 사람도 공감할 사람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술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여름 혹독한 겨울로 인해 자금이 줄어들고 이른 아침 공원 그네에서 혼자 기다리며 집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종종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마침내 대학 4학년이 되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취업의 중요한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당신은 나에게 재정적 부담일 뿐이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익에게 간청하다 갑자기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마익과 직장에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반짝반짝 깨끗해진 우리 집 발견 백화점에서 고른 맛있는 저녁 식사 아름다운 꽃다발 엄선된 와인 한 병 그리고 우리의 오랜 관계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한 디저트 케이크까지 이것은 본질적으로 마익과 처음으로 그런 진심 어린 배려에 나는 그의 사려 깊은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특별한 저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이크가 나에게 당시 인기 캐주얼 패션 브랜드에서 반지를 주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앞으로는 보낼 계획이다. 내 월급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문구가 적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기 위해 마이크는 그 반지를 내 손가락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이크는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은 그 직후 우리 관계에서 일회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취업을 할지
유학을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결국 다시 당신에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에 서 있고 나는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떠나 강제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러나 제가 보관하고 있는 마익의 소지품이 있어서 편안함을 느꼈고 그로부터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정심을 되찾고 구직 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저는 행복한 직업을 얻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중견 무역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일자리 제안을 받은 직후 마익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선 전화는 자동 응답기가 활성화될 때마다 위협적인 저음으로 놀랄 만큼 많은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즉각적인 상환이나 경고를 요구하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충격과 불안으로 가득 찬 가벼운 태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마익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로부터 받은 유일한 응답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사서함은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와 가혹한 문구가 포함된 문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종 통지를 받아 마이크에게 스턴톤으로 세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닥쳐 그렇게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는 당신만큼 안팎으로 매력 없는 사람을 참아왔습니다. 적어도 그가 비난한 만큼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화가 났고 그 후 그는 내 전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빈번한 대화로 위로를 받았으며 그의 새 주소를 더 일찍 요청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학의 마익의 현재 행방에 대해 문의하려고 시도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관련 없는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나는 마이크가 두고 간 셀 수 없이 많은 골판지 상자를 그 안에 하나씩 열어보기로 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발견했다. 재판매 가치가 의심스러운 낡은 옷과 투명 카드가 있는 노트북. 장기간 사용의 흔적이 있었지만 마익의 부모님 주소나 마익과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익에게 나는 재정적 지원의 원천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 문제는 잃어버린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익과 연락을 취한 두 남자가 예기치 않게 내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마익의 법적 아내이고 그의 엄청난 죽음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상황이 치유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에게 버림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는 더욱 아프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와 그의 따뜻한 가족들이 저를 만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가족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정신이 더욱 강해져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쇼핑몰에서 데이비드와 함께 딸 소피의 휠체어를 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뜻밖의 재회가 일어났다. 내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고 무정하게 나를 떠난 전 남편 마이크와의 우연한 만남이었다. 13년 전 그를 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는 멀리서 우리를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소피는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이가 우리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랄한 말로 안녕. 정말 매력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그녀의 어머니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비난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지만 순진한 내 딸에 대한 공격은 내 안에서 더욱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 남편 데이비드는 우리 사이에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는 마이크의 도발을 침착하게 일축하고 움찔하지 않고 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소피 데이비드는 부드럽게 아빠와 엄마에게 심부름을 좀 시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모가 곧 올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먼저 가실 수 있나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습니다. 놀랐다고 말했지만 소피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축하하는 일이니까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데이비드의 여동생 사라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타난 직후 아빠와 엄마가 최대한 빨리 오셔서 소피를 조용히 데려가세요. 마이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반항에서 좀 더 차분한 태도로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가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기를 꺼리는 가벼운 미소를 유지하면서 마이크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크는 예상보다 더 쉽게 이동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셋은 택시를 공유했고 결국 데이비드가 일하는 고층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있는 세입자 목록을 보고 데이비드가 회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표정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늦어서 돌아갈 수 없었고 마지못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쉬는 날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엄숙하게 나와 함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접수실로 안내되었을 때 직원들 사이에 같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정체불명의 손님, 그러나 나는 데이비드의 위험이 있는 옆모습을 보고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불안과 긴장으로 굳어진 마이크는 분명히 제자리에서 벗어나 감싸져 있었다. 미묘한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불편함 속에서 데이비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으며 스태프들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이드 테이블에 두꺼운 서류 더미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이 얼마나 우연인가. 이 중요한 조사 보고서를 회장에게 넘기기 전에 직접 당사자로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 덕분에 마이크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 데이비드는 회장을 자신의 법률 사무소와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온 공작기계 제조회사의 현 사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장의 갑작스런 요청에 따라 막 취임한 사장의 손녀와의 회의가 주선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특정 개인에 대한 상세한 배경 조사를 위한 개인위원회로 돌아왔고 그 조사의 초점은 마이크였습니다. 당시 당신은 지금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엘릭스로 가고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잃지 않고 평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M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크의 표정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회장의 손녀가 영국의 같은 대학원에서 미국인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업 중도에 영국으로 이주한 후 졸업 후 현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미국 회사의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지만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은 배움을 추구하고 다시 학계에 입학하여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손녀는 지적인 재능이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영국 유학 시절 문화 충격과 향수병을 극복하고 석사 학위를 마친 후 정신적 지주였던 회장에 대한 깊은 감정을 품고 미국으로 귀국하여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결혼 허가를 요청했고 그녀는 영국에 있는 동안 손녀와 함께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회사에